자, 임대차 3법의 후폭풍을 키울 수 있는 판결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집주인이 들어온다 해놓고 임대 말고 매매를 하면 어떨까? 자, 이런 기사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런 소송이 지금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 보죠. 자, 집주인이 제가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을 거절했어요. 실거주를 하게 되면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비웠겠죠. 그리고 한 몇 달이 지나가지고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세입자는 억울하잖아요. 아니 나 실거주 한다고 해가지고 집을 비워줬는데 원래 나 계약갱신 청구권 써가지고 전세 3억에 살았어야 되는데 이거 괜히 5억짜리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청구한 거예요. 나 손해배상 해달라 했더니 법원에서 안 된다라고 한 거죠. 왜 그럴까? 계약갱신 거절하는 거는 임대를 주면 안 된다고 법에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를 주게 되면 손해를 배상하라 라고 뭐 세 가지 기준 중에 제일 비싼 걸로 손해를 배상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매매에 대해서는 법률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거주를 하고 나서 잠깐 살다가 팔아버리면 이건 어떡하죠? 라는 게 법에 없다. 그래서 이게 지금 판결로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세입자 A씨가 2016년 11월 26일에 오래됐죠. 그때 3억 8천만 원을 주고 집을 그 전세를 얻으신 거예요. 그리고 2018년 10월 20일에 2년을 또 연장했어요. 그래서 20년 12월 26일까지 또 거주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임대차 3법이 이제 바뀌었죠. 20년 8월에 바뀌었으니까 12월 26일에 만기돼서 나가야 되는데 플러스 2 쿠폰이 생긴 거잖아요. 플러스 2. 그래서 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집주인 B씨는 저희가 들어갈 겁니다 해서 계약갱신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아쉽네 하고 이사를 가신 거죠. 그랬는데 열받는 거지.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판 거야. 이걸 이사하고 7개월 뒤에 우연히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매물을 찾아봤더니 우리 집, 내가 살던 집이 매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 떼봤더니 주인이 바뀌었더라.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이사비랑 수수료 등 뭐 이런 거 이자까지 냈으니까 1,000만 원 부담하세요 라고 했는데 용인 법원에서 안 된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제가 들어가서 살 테니까 나가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집을 팔아버리는 거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1심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면 이걸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판사가 판단을 했냐면, 실제로 잠깐 실거주를 했대요. 하기는 했대요. 근데 이게 단기기 때문에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뭐 며칠일 수도 있고 뭐 몇 달일 수도 있고 했겠지만 어쨌든 하기는 했답니다. 근데 뭐 실제로 이삿짐을 다 들고 들어간 건지 아니면 뭐 매트리스 깔고 이불만 놓고 뭐 거기서 라면만 끓여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실거주를 했다라는 증거가 있고, 그리고 이 매도라는 거, 매각이라는 건 사실 소유권의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팔고 말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의 사실 권리인 거지, 이것까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막을 수가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임대차 보호라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지 말라는 거지, 집을 사고 파는 거는 어찌 보면 이건 더 큰 권한인데 이걸 어떻게 임대차법이 막을 수 있느냐, 법에 적혀 있지도 않는데 라는 이유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사법부가 지금 엄청 골치가 아파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뭐 분쟁도 뭐 워낙 많아지기도 했지만 대부분 다 소송으로 해결하세요. 정부에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니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소송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만 지금 머리 아픈 거지. 이 허술한 임대차 3법이 통과된 건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죠? 그래서 2020년 5월 달부터 얘기가 조금씩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에 갑자기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8월 1일인가 아마 통과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법 자체는 한 3개월 정도 걸려서 만들었어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소위원회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바로 밤에 통과하고, 오늘 소위원회 통과하고 내일 뭐 본회의 갔다가 바로 통과하고 며칠 사이에 일주일 안에 법이 쫙쫙쫙쫙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져볼 게 많았었는데 이게 워낙에 강력한 법인데 그리고 서로 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법이잖아요. 근데 이러면 변수들이 엄청 많은데 야, 우선 만들자 해서 그냥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골치가 아픈 거죠. 근데 이런 법을 결국에 만드는 건 국회의원이지만 법을 실행하는 거는 사법부죠. 근데 사법부에 소송이 계속 들어와. 근데 봤더니 법에 없어. 자, 매매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판례로 판사가 적절하게 판단해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들도 골치 아프죠. 근데 그때 국토부에서 이런 해석을 내줍니다. 법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말이죠. 임대차 보호법이니까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유권 해석을 내려요. 그래서 그걸 또 해설집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막 배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자, 실거주를 위해서 세주인 있죠? 세주인은 집을 비우라고 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작년 3월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보세요. 그 2020년 기준이겠죠? 8월, 지난해 8월이죠. 2020년 8월에 C가 소유한 아파트를 사요. A씨가. 근데 이 A는 실거주를 하려고 집을 산 거예요. 그리고 이 A씨가 집에 세입자가 있으니까 B가 있잖아요. B? 세입자 B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이 B가 저는요 뭐 한 2월까지만 살다가 저 나갈 거예요. 이 얘기를 믿고 A씨가 그래요 뭐 이사 가는 집이고 C한테 집을 사서 나는 그냥 실거주 해야지 라고 샀어. 샀는데 근데 매매 계약 한 달 뒤에 갑자기 이 B 세입자 B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네? 무슨 말이죠? 그게 알아보니까 전세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저는 안 나갈래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지금 이거 나가신다고 그래서 이 집을 샀는데요. 아니 그건 그때 그거고 지금은 좀 생각이 좀 바뀌었거든요. 아니 그러시면 어떻게 저도 이 집 들어와야 되는데요. 저는 모르겠고 저는 계약갱신권 저는 저의 권리인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겠습니다라고 행사를 한 거예요. 말을 바꾼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 임대인이 졌어요. 집주인이 진 거예요. 판결에서. 왜? 이거죠.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주라 라고 국토부에서 그때 말을 했거든요. 아마 이게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근데 이걸 해보니까 이 사법부 나름 이 법을 지키는 데잖아요. 이 사법부라는 거는 좀 공정한 곳이잖아요. 근데 법이 좀 이상해. 잘못 만들었어. 근데 여기도 좀 고민을 했겠죠. 야 우선 저렇게 판결을 했는데 야 저게 맞냐? 아니 근데 저기 형 이거는 이 사람이 말 바꾼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 근데 저기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하라는데 야 근데 우리가 꼭 그 말을 따르는 게 맞냐? 이거는 좀 아무리 봐도 이건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법원에서 정부의 어떤 그런 해석과 다른 판단을 하면서 판결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번에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자, A씨 부부가 전 집주인 F로부터 집을 사요. F까지 나와. 네, 14억의 집을 삽니다. 근데 이 F 전주인하고 임차인하고는 21년 8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5억 1천에 맺어요. 근데 만료 6개월 전에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전주인한테 저는요 저는 좀 계약갱신 청구권 좀 쓰고 싶은데요 라고 문자를 보내. 근데 주인이었죠. 그 당시 주인인 전주인은 안 된다. 싫습니다. 제가 실거주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임차인인 그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또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중에 A씨 부부가 집을 샀어요. 이 F한테 산 거예요. 서로 계약갱신 청구권 쓸 겁니다. 안 돼요. 못 씁니다. 저 실거주할 겁니다. 네가 실거주한다는 증거를 대봐. 아니요. 저도 다 들어갈 건데요. 하는 도중에 A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A는 집을 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 임차인한테 저 새로운 집주인인데 제가 실거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가주실래요? 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임차인은 안 된다. 2022년 1월이나 2월이나 돼야 나는 이사를 갈 수 있으니까 안 됩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A 부부는 진짜 실거주를 할 생각으로
이 아파트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에다가 자녀를 대기 입소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 A도 물러설 수 없는 거죠. 아니 내가 실거주를 할 거라고. 그래서 자녀를 내가 여기 대기까지 넣어놨다니까 요즘에 어린이집 못 들어가요 하면서 막 뭐 이분도 막 분통이 터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 증명을 막 계속 보내. 아니 지금 애가 지금 여기 어린이집 못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뭐 어린이집 그 애기를 뭐 멀리 살면서 뭐 통학을 시킬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랬더니 판결이 어떻게 났냐? 이거는 실거주 하는 게 맞다. 아마 그 대기까지 넣어놓은 게 아마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새로운 집주인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실거주 하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집을 비워줘라 라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근데 보세요. 4월에 비워달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근데 판결이 8월에 나와. 그리고 명도가 10월이 넘어서 아마 끝났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4월에 집을 비워달라는 거는 이때 어린이집을 들어가야 됐을 거 아니에요. 이 새로운 집주인. 근데 실제로는 10월이 넘어서야 아마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실거주 하겠다는 집주인 A의 속마음은 어떻죠? 미치는 거죠. 이거 막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우리 애는 지금 어린이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만약에 포기하면은 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이 6개월간 아마 애를 통학을 시키면서 뭐 아마 엄청 고생을 했을 수도 있고 아마 옆집에 뭐 단기로 월세를 얻었든지 뭐 짐을 보관으로 맡겨놓고 뭐 레지던스 같은 데서 살았든지 뭐 아마 엄청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속상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 이런 아이들도 뭐 피해를 입고 뭐 지금 그 불필요한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임대인의 승소 판결도 있어요. 자, 이것도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작년 9월 건데 세입자 계약갱신권 법원 판결이 오락가락한다. 그 오락가락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보세요. A씨는 강동구에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전 주인인 C 그리고 이 C는 B라는 임차인하고 21년 4월까지 또 임대차 계약을 맺어요. 근데 이 B씨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전 주인인 C한테 쓰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C는 또 거부를 합니다. 왜냐면 집을 팔아야 되니까 아이 안 돼. 나 실거주하러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 못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뭐 실거주 뭐 안 되고요. 저는 무조건 여기 2년 더 살 겁니다. 이러면서 막 서로 막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 사이에 A는 또 소유권 이전을 해. 그러니까 어찌 보면 A가 제일 피해자야. 맞죠? 이 집을 새로 사는 분들은 사실 이 주인과 임차인이 서로 싸우는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집을 안 보는 조건으로 살아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왜냐면 임차인이 집을 판다는 거를 알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집을 안 보는 조건으로 차라리 조금 싸게 팔겠다. 뭐 이러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A씨도 집을 안 봤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면 집을 봤다면 임차인이 막 난리가 났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샀어요. 근데 이 A씨가 집을 샀으니까 세입자인 B한테 자, 저희가 매매 계약을 하고 있는 중에 저는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나가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근데 당연히 B는 거절하죠. 오히려 더 거절할 명분이 좋죠. 나는 C한테 계약갱신 청구권 쓴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C는 실거주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A로 주인이 바뀌더니 A가 나한테 나가라고 그래? 나 못 나가 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A는 소송을 걸었어요. 그랬는데 결국에 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위를 모두 승계한다는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승계한 걸로 봤다면 결국에 A든 C든 집주인이고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다면 나가줘라 라는 게 판결인 거예요. 그래서 전 주인이 갱신권을 거부해도 새 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은 나가라라는 판결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법이 막 지금 판결이 막 오락가락 하잖아요. 이게 막 항소도 막 걸려있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사법부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는 원흉이 따로 있습니다. 누구죠?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죠. 지금은 다들 잊으셨겠지만 2년 전입니다. 법이 통과되고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인데 국토부 장관이죠. 임대차 3법의 효과는 조만간 나타난다. 그래서 2개월 정도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안정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주거 안정이 이제 전반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임대차 3법 통과하고
서울의 전셋값이 막 뛴다.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통과하자마자 최대폭으로 상승을 해요.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임차인들이 권리가 늘어나면 임대인들은 당연히 권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안 주려고 하고 주더라도 비싸게 받으려고 하고 막 하니까 이게 뭐 거의 뭐 완전 폭등 상태로 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안 봐도 뻔했던 얘기였지만 우리 형들은 그럴 일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이후로 전국이 상승합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의 전세가가 다 폭등하기 시작을 했었죠. 네, 거기다가 뭐 분쟁은 뭐 엄청나죠. 그래서 임대차 3법이 너무 애매하게 돼 있으니까 막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들이 뭘 만들었죠? 분쟁이 많아지는구나. 그러면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분쟁이 많아지니까 분쟁을 없애야겠다가 아니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에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끼리 싸워라 이거죠. 이거는 정말 잘못한 거예요. 맞죠? 그때라도 다시 법을 바꾸면 됐는데 뭐 법 만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또 다시 개정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근데 그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분쟁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근데 결국에 이게 조정이라는 게 뭐 그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지금 법원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는 나비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점점 임대인 승소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또 문제가 될 겁니다. 처음에는 임차인이 승소를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임대인 쪽으로 승소가 나와요. 그 말은 이제 집주인들이 이렇게 되면은 실거주를 한다고 하고 내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집주인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가 중요하겠죠. 지금 집을 팔고 싶은 집주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집을 당장은 아닌데 이거 분위기 봐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돌아오는 때가 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거 내가 집을 팔아야 될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세입자가 지금 새로 들어오게 되고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쓰게 되면은 매매가와 전세 차이가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기가 어려워져요. 이 갭 차이가 커지는 물건들은 급매로 팔아야 돼요. 뭐 싸게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갭을 키워놓으면 집주인들이 팔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차라리 집을 비워놓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 산 사람이 전세를 맞추면 그만인 거고 실거주하러 들어와도 그만인 거지.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수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싶어요. 그래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을 비워놓으려고 할 거예요. 이게 계속 판결이 이렇게 나오면. 자, 2021년 12월 12일 기사입니다.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는 세입자가 입증하라는 판결이 났어요. 이게 뭐냐면요. 원래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은 임대차 3법에서는 거부를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부를 하는 경우에 이게 있어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안 하는데 일부러 나를 속이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집주인이 실거주를 할지 안 할지를 밝혀내면 돼. 그래서 너 실거주 안 할 거잖아 라고 공격을 하게 되면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걸렸네 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소송으로 많이 붙었겠죠. 아니 내가 실거주 한다고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실거주 한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라고 해서 소송이 간 거야. 근데 법원에서 집주인의 실거주는 할지 안 할지는 세입자가 입증해라.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생각해봐요. 집주인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는 세입자가 증거를 내라. 그리고 증거를 못 내면 나가라. 이거거든요. 근데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있으면 이거 거짓말인 줄 아니고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를 솔직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명백백한 거짓말이 아니라면은 나가라라는 표현인 거예요. 나가라. 근데 이게 과거에는 달랐습니다. 뭐였냐면요. 이것도 황당해. 과거 판결은 이래요. 자,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고 싶다면 네가 실거주를 할 거라는 걸 증명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더 황당해. 자, 제가 집주인입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제가 그 집에 실거주 할 거니까 좀 집을 좀 비워주십시오.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제가 집주인이니까 제가 거기 좀 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갈 겁니다. 그걸 저한테 증명하세요. 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판례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 이게 뭐 인터넷에서도 막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기존의 전셋집 만기 뭐 그걸 계약서를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아까 말한 뭐 우리 아이 어린이집을 뭐 대기를 걸어야 되는 건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직장을 뭐 이직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하냐? 주인이 내가 그냥 들어가서 살고 싶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라고 하면서 이게 좀 논란이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판결이 반대로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판사가 봐도 이게 증명의 개념인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거를 세입자가 증명하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집주인이 증명하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다면 그러면 세입자가 증명하라. 명백하면은 이해해 줄게.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주인이 들어온다는 거를 막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아마 판단을 한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 다시 처음 기사로 돌아가면요. 이제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요. 세입자가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거는 또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 또 다른 판사는 또 다르게 판결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야 아마 정식적인 판례로 나오겠지만 그때까지 시간은 많이 걸릴 거고 우선은 지금 판결이 임대인한테 유리하게 나오는 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임차인들 입장에서도 섣불리 지금 소송 걸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소송 걸어서 지게 되면은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쉽사리 소송을 못 걸기 때문에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비워줘야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가면. 그러면 집을 우선 비운 상태에서 임대를 주는 건 안 돼요. 이건 명백하기 때문에 이건 법에 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는데 집을 비워놓고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임대 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팔지도 않았으니까 법을 위반한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집을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뭘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보편화가 되게 되면요. 이쪽에서 분명히 일이 터질 거예요.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 있죠. 이런 데들은 지금 빈집이 많아질 겁니다. 지금도 사실 뭐 재건축을 거의 추진 단계인 곳들은 실질적으로 가보면 빈집이 많아요. 그 밤에 가보면 압니다. 불이 안 켜지는 집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전세금이 워낙 낮아요. 그러니까 뭐 매매가가 뭐 20억인데 전세 4억인데도 많고요. 뭐 매매가 뭐 지금 28억인데 전세 뭐 5억인데도 있어요. 뭐 이런 데들 많죠. 그러니까 이 집이 어차피 부셔질 거기 때문에 전세를 많이 받기도 뭐해요. 집을 고치지도 않고 수리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이 집에 그냥 이 가격에 들어와서 사실 거면 사세요. 라고 하면서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들어와가지고 계약갱신 청구권들을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거 4억 받아가지고 뭐 자금 운영하는 건 좋긴 한데 이것 때문에 만약에 이거 내가 팔아야 되는 상황에서 못 팔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실거주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있는데 저는 실거주 되는 집만 찾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못 팔 수도 있다. 그래서 금액이 특히 재건축 쪽은 전세가 싸니까 상대적으로 팔까 말까 고민 중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비우려고 할 거예요. 이게 분명히 수요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유력 후보 2명 모두 양도세 완화를 이야기를 해요. 양도세 완화를 해주겠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1년 안에 팔아라. 6개월 안에 팔아라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집을 팔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6개월 안에 팔아야 될 수도 있어. 근데 세입자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직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을 비우려고 하겠죠. 우선 비워놓고 생각하겠죠. 그래야 가장 팔기 좋으니까. 그러면 둘 다 양도세를 지금 완화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팔 수 있게 세팅은 해놓자 라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팔려면 비워놔야 된다는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 이게 더 문제가 됩니다. 이 기존에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좀 그 전세 물량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빈집이라는 개념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나 월세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누가 되든지 간에 요 개념 있죠. 지금 이 공시를 가야지라는 개념을 최대한 빨리 막을 수 있는 정책을 발표를 해야 돼요. 다음 대통령은. 요 상태로 사람들이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은 안 된다. 이거 큰일 난다. 근데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인들이요.
다 갭 투자에 뭐 다 영끌까지 해가지고 전세금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던데요? 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과거부터 오랫동안 들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전세금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리고 요 정도는 주담대 대출을 받으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산 사람들은 영끌해서 뭐 못 돌려줘요 라는 분들도 있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분들 입장에서는 비워놓고 우선 상황을 보자. 특히 재건축 같은 거, 전세가 싼 거, 아니면 원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 돌려줄만 하니까 그럼 돌려주고 비워놓고 한 반년 지켜보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안 비워놓으면 한 2년 또 못 팔아요. 맞죠? 또 세입자가 다시 계약갱신 청구권 쓰기 시작하면은 또 집을 안 보여주는 분들도 있고 요즘에는 나간다고 했다가 안 나간다고 하면서 막 소송 걸리고 이런 것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팔더라도 조금 싸게 파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서 뭐 어디서 뭐 구해가지고 오겠죠. 뭐 부모님한테 빌리든지 뭐 친구한테 빌리든지 야 잠깐 6개월만 쓸게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공실이 유리하다라는 정책을 뭐 원해서 한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이대로 판례가 지금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면은 야 공실이 유리하네라고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큰 문제가 생긴다. 이게 지금 2022년 올해와 내년에 서울은 지금 입주량이 최소죠. 뭐 10,000세대, 15,000세대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구축들에서 임차 물량이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도 사실 조금 부족하거든요. 새로 입주되는 게 없으니까 멸실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조금이라도 물량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공실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정부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한 가지 바라는 점인데 어디가 되든지 간에 좀 이거는 좀 했으면 좋겠다. 뭐냐면 아마 이 데이터는 그 국토부에 있을 건데 계약갱신 청구권 쓴 가구 수 바로 나올 거야 아마. 그리고 앞으로 반년 뒤, 뭐 1년 뒤, 2년 뒤에 이 해당 가구들이 몇 채가 계속 순차적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그 가구의 전세 상승률이 몇 %인지, 이게 뭐 40%인지 아니면 뭐 60%인지 이거를 통계를 좀 공개를 좀 하자. 계약갱신 청구권 쓴 사람들이 뭐 5만 명이고 이 사람들이 지금 60% 정도 뭐 차이가 나는 가격으로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공개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좀 설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방법이 없는 거니까. 이거는 민간에서 개인들이 공실을 두겠다고 판단하면서 돈을 끌어다가 뭐 어떻게든 비우기 시작하면은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을 바꾸는 게 사실 좋죠. 이거는 법을 바꾸는 게 가장 좋아요. 이거는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고 뭐 2+2가 아니고 뭐 3년이든 아니면 아예 뭐 4년이든 명확하게 해가지고 딱 계약한 만큼 살고 그 다음에는 깔끔하게 나가야 되는 거지. 뭐 이런 경우에는 더 살 수 있고 저런 경우에는 덜 살 수 있는데 이건 너네끼리 알아서 합의하세요라고 하면은 이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뭐 문제가 될 법이기 때문에 요 2+2 이 개념은 꼭 바꿔야 된다. 그런데 이걸 바꾸려면은 결국에는 현재 만든 분들이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조금 자존심이 좀 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좀 다음 정부에서는 그 통계를 좀 오픈을 하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바꾸자라고 해서 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라도 바꾸는 게 어떨까. 그런 소박한 바람을 좀 가져보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